최근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총선 역할론이 불거진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그 배경이 주목되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고성국 정치평론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동훈 장관 출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한번 돌이켜 보면 얼마 전까지도 이제 출마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출마 질문에 대한 답 자체가 모호합니다. 실제 출마 가능성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출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직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장관을 그만두기 전에 출마한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건 자제해야 되죠. 그래서 좀 얼버무리는 듯한 화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그 출마 쪽으로 결심이 섰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정답일 텐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뭐 출마해주면 고맙다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프레임을 덮으시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좀 당황해하고 걱정이 많은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정치 입문하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좀 좋은 소리 한두 마디는 좀 먼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출마할 것이다. 같은 판단이십니까? 네, 뭐 저도 같은 판단이고요. 이미 그 한동훈 장관의 그 출사표는 지난 15일 날 부인의 그 적십자사 봉사활동이 사진으로 찍혀서 원통 그 사진으로 이제 도배가 된 그 날이 바로 사실상의 출사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 이제 한동훈 장관 측에서는 그 연례적인 일상적인 그 봉사활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연례적이고 일상적인 봉사활동이 그렇게 특별히 한 장관 부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서 사진이 찍히고 이것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한동훈 장관 쪽에 나름의 귀띔이 있었고 이런 귀띔은 한동훈 장관이 평소 법무장관으로서 특히 정치권의 입문과 관련해서는 아주 신중한 태도였는데 그런 귀띔을 할 정도면 이미 사실상 그때 여권의 고위 지도층과 모든 것이 다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행보가 시작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출마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두 분이 함께 동일하게 이제 가지고 계신 상태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발언도 그렇지만 전국구 행보도 눈에 띄고 대구, 오늘 대전에 이어서 뭐 울산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동운여 지도라는 게 또 만들어져서 공유가 된다고 해요. 혹시 보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형 신인이 정치판에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팬덤이 있고요. 이 팬심으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좀 재미있고도 의미 있는 이런 이벤트와 퍼포먼스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의 이 한동훈 장관의 등장을 그 한동훈 현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지 제 평론가로서는 조금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드롬이라고 불렀던 지난 우리 정치사에 몇 번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전의 정치와 그 이후의 정치를 좀 확연하게 구획짓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런 현상을 신드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저는 지금 막 불기 시작한 한동훈 바람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일종의 한동훈 신드롬, 한동훈 현상으로까지 이게 가지 않을까 그런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법무부 장관 업무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제 전국구로 가는 행보들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뭐 동운여지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른바 그 아이들 팬덤 이 문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뭐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스타성 있는 그런 이제 정치인으로서 임무를 앞두고 있는 것이고 이게 그 동운여지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좀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의 이 전국 사전 지원 유세다.
라고 우리가 규정을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이제 정치 입문을 선언한 상황에서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약간 이완된 그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약간 패배감이나 이완된 그런 보수 지지층들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들에게 결속을 다지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그런 행보인데 사실상의 저게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짧게 한 말씀 첨언드리자면 이게 이제 국회의원 후보라면 이런 정도의 팬덤이 형성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를 수십 년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대권 주자들한테나 이런 팬덤들이 만들어졌고 모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이긴 하지만 우리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이 팬심이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이미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대권 주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괴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현상이 앞으로 더 거세게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현상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한동훈 개인을 넘어서는 어떤 우리 한국 정치에 큰 어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큰 충격을 주는 한동훈 현상으로까지 우리가 봐야 될 때가 곧 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 평론가께서는 이제 하나의 현상으로 좀 지켜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실제로는 이제 총선이 다가올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행보 중에 당장 오늘 행보 또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대전 카이스트를 방문하는데 공교롭게 인요한 위원장도 이제 오늘 여기에서 일정이 있게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인 위원장이 예정된 혁신 대전 일정을 한 장관이랑 겹치지 않게 좀 시간을 늦췄다라고 설명을 앞서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좀 교차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시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좀 우연을 가정한 필연으로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어찌됐든 심취했던 국민의힘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여러 가지 막 던졌던 그런 제안들 지금 성과는 전혀 지금 빈봉투입니다만은 그런 이제 상황이고 또 지금 새롭게 지금 한동훈 장관의 출마설이 이제 불거지면서 국민의힘에게 모든 이슈가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 두 분이 당연히 같은 장소를 갔으니까 당연히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또 정치권 뉴스가 두 사람의 미팅에 포커스가 다시 한번 맞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두 사람 만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 앵커께서 전해주신 대로 인요한 위원장이 약간 시간을 늦췄다는 것 아닙니까? 딱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의 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국민의힘 이 범여권에서는 인요한 위원장도 스타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스타고요. 그러니까 이 두 스타가 이게 겹치게 출연을 하면은 조금 서로가 좀 잠식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을 인요한 위원장 쪽에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이 무대와 인요한 위원장의 무대가 약간 겹치면서 만나는 그런 이벤트는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그런 점에서 저는 인요한 위원장도 정치판에 들어올 때는 좀 많이 서툴다, 거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일정 조율을 먼저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그 사이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감각이 숙성이 됐다 그런 느낌도 좀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한 장관이 물론 아직 출마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아니지만 두 분도 이제 출마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출마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지역에서 출마를 할 것이냐 이것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당장 대구 이야기도 나오고 수도권 출마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지역으로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먼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으니까 한 말씀 드리자면 대구는 그건 전혀 고려의 대상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무슨 대구에서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가 겨룰 거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이건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스스로 미래의 경쟁자다 이런 것도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 코미디가 되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한동훈 장관도 고민하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한동훈 장관보다는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힘 안팎의 이 자원들을 최대한 총동원하고 그다음에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치하는 그림 속에서 한동훈 장관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예상되는 행로가 두 개인데 하나는 수도권에 전파력이 있고 확산성도 있으면서 실제로 험지인 이런 곳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지역구 출마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 지역구 출마를 해야 될 곳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에서도 강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좀 어려우니까 강북 지역의 상징적인 종로에서 맡아서 한번 강북 지역 전체를 이끌어보는 이런 역할을 맡기자 이런 의견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험지 출마론 중에 하나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경기도의 이런저런 지역이 다들 그 지금 현재 의석 분포를 보더라도 국민의힘한테 쉬운 지역들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지역에 전파력과 파괴력이 좀 있는 이런 곳에 지역구 출마를 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동은 여지도 말씀 잠깐 했지만 예. 전국적인 스타하고 전국적인 팬덤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특정 지역구에 출마시켜서 그 지역에 발을 묶어둘 이유가 없지 않냐. 비례대표 앞순위냐 뒷순위냐는 또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후순위에 배치를 해서 전국적인 유세를 하도록 하는 방법. 그러면서 선대위의 상임 선대위원장. 이 상임 선대위원장은 사실은 자기 지역구 선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비례대표로 전국 유세를 시키면서 선대위원장을 맡게 하는 이런 방안,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당에서 이 한동훈이라는 정치 자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승리에 좋은 방향이 되겠느냐 이렇게 진지한 고민이 들어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할론의 관점에서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한동훈 장관 출마하게 되면 어디서 출마하게 될까요? 당연히 수도권에서 출마를 해야 되겠죠. 그 대구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TK 중심의 신당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용으로 그 한동훈을 차출했다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한동훈 장관의 그 영향력을 스스로 제한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TK 출마할 일은 제가 볼 때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출마를 하는데 수도권에서 출마를 했을 때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그 장관 지지자들, 특히 이 지지자들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우호적인 그런 그 느낌과 그 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일 텐데 그래서 국민의힘의 그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또 진보 진영이라든지 또 중도 진영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외연의 확장성이 분명한 그 한계를 보이는 그 캐릭터였기 때문에 이 총선에서 나왔을 때 국민의힘의 지지를 확실하게 묶어두는 그런 효과는 있을지언정 상대적으로 또 그만큼 민주당의 지지층이나 진보 진영의 지지층의 결집을 반사적으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결국은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은 얼마나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승부처가 될 텐데 그 중도 외연 확장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한동훈 장관의 캐릭터로 볼 때는 중도 외연 확장성은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히려 윤 정권 심판론이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면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점도 분명히 있어요. 오랫동안 검찰에서 특수부 검사로 이 상관 부하 관계로 함께 해왔던 거는 다들 아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자꾸 아바타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또 윤석열 심판론을 강화시켜 줄 거다 이렇게 희망 섞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또 고향도 이제 충청권으로 갔습니다. 물론 충남과 또 다르지만은 그런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릅니다. 이를테면은 그 개인적인 캐릭터가 굉장히 달라요. 제가 알기로 많이 다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여기서 그런 이제 개인적인 캐릭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뭐 이를테면은 한동훈 장관은 술을 전혀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처음부터. 그런 거라든지 또는 그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런 외형과 스타일과 감성과 또 패셔니스타로서의 어떤 그런 그 매력 같은 것들을 뽐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서는 별로 그 느끼지 못했던 그런 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꾸 희망사항으로 이걸 어떻게든 한동훈 장관의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하는데, 저는 실제 출마가 이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로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저런 여러 가지 그 장점들 이런 것들이 굉장한 폭발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우리 여러 정치인들과 대통령 후보들을 많이 봤지만 한동훈 장관과 같은 저런 캐릭터는 별로 없었어요. 제가 정치평론 40년을 해왔는데 나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영향력, 파괴력이 진짜 굉장히 클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이번 내년 총선은 뭐 한동훈 선거라고 이름 붙여질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출마가 이루어진다면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른 차별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맥락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그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선거를 할 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또 늘 그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 아래서 측근으로서 턱 밑에서 항상 이 성장을 같이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뭐 선거 총선이 끝날 때까지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검찰의 그 이른바 지휘 계통이나 그 문화에 익숙한 두 사람의 관계로 볼 때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라는 그런 그 공격이나 소구력이 상당히 국민들한테 먹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의원으로 이제 만약에 그 수도권 어디든지 이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다면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또 다른 그 칼날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측면이냐면 사실상의 레임덕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동훈 장관한테 지금 우리 고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이제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 그렇게 이제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뭐 당 대표도 빠른 시일 내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데 여기 소통령이 이제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심각하게 빨리 올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또 다른 양날의 칼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여권에서 한동훈 장관을 이번에 출마시키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뭐 총리를 시켜갖고서 대권 후보로 안전하게 키워가는 게 좋냐라는 그런 그 논쟁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이번 그 총선은 결과에 상관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그런 총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짧게 차별화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차별화는 비슷해 보일 때 억지로 난 다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차별화거든요. 근데 적어도 여러 가지 면에서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존재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인위적 차별화 같은 거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이 다르죠. 그 캐릭터도 인품이나 여러 가지 스타일이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차별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선이나 이념,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뭐 나름대로 보수권 내지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방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당 의원들이 공격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잘해왔기 때문인데 이제 그 총선은 이제 또 한편으로 공격도 잘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이제 방어를 잘했기 때문에 섀도우 복싱을 잘하는 사람들은 또 그 공격도 잘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뭐 국회의원 노로서 또는 총선 어떤 사령탑을 만든다면 그 총선 사령탑의 그 지휘자로서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총선 때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원희룡 장관이 차기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 출마를 검토 중이다. 이 내용입니다. 네. 일단 실제 맞대결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맞대결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원희룡 장관이 내가 이재명 대표와 하겠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와 내가 한판 붙어보겠다고 공개적으로 출사표를 던진 사람들이 이미 여러 명 있어요.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로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에서 국회의원 들어왔잖아요. 그때도 윤희숙 전 의원 같은 사람 내가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안철수 의원한테 아예 계양을에 가서 직접 한 번 붙어봐라 라고 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도 인천 계양을에 직접 가서 이재명 대표와 정말 맞짱 승부를 할 가능성은 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순서는 좀 기다려봐야 된다. 예, 지금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일반적인 정서 중에는 이제 깜이라는 게 있어요. 깜.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국회의원 깜이냐 아니냐. 이게 뭐 객관적으로 참 계량하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게 작동하거든요. 그건 대통령도 대통령 깜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나름 평가 기준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대통령 후보였고 직전,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 후보로서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적어도 맞짱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빅매치가 성사되려면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도 대선 후보 정도가 출동해야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전투력도 있고 또 지난번 대선에서 대장동 일타 강사로 정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던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한번 맞짱 떠보겠다고 하면 이거는 대선 주자급의 이 선거가 되는 거죠. 사실 원희룡 장관은 2007년부터 대선 후보 예비 후보로 해서 당시에 1등 이명박, 2등 박근혜, 3등 원희룡, 4등 홍준표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벌써 15년 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원희룡, 이재명 이 대전은 한번 어떤 의미에서든 의미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가능성은 있으나 얼마나 가능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만난다면 대선 주자급 인물들의 어떤 만남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이제 해 주신 건데요. 사실은 원 장관이 앞서 이제 양평고속도로 논란 때도 이재명 대표에게 1대1 토론을 제안했던 장면도 생각이 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행보까지는 아니고 뭐 이런 검토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죠. 원희룡 장관의 기본 입장은 그 원희룡 장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대단한 그 대선 주자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이것을 그 한판 승부를 보는 그런 이제 발언을 거침없이 이제 해서 한번 주목을 또 받았는데 그 뒤에 이준석 전 대표와 지금 이제 최근에는 또 한정훈 전 장관 그리고 이제 인요한 위원장한테 완전히 그 관심에서 밀려서 변방으로 지금 밀려난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일단 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존재감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존재감을 발휘하는 그 매개체 내지는 수단으로서 이재명 우리 당 대표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죠. 물고 들어가서 나는 민주당의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전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한번 자신 있게 붙어볼 그런 그 용기와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여서 본인이 대선 주자급임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지금 이미 누리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효과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또 이제 우리가 역지사지로 볼 때 원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수도권 어디를 가더라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판단과 그 어떤 그 본인의 그 집행이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그런 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심판론이 어디를 나와더라도 상당히 강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런다면은 어디든지 가서 그 선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본인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강자인 이재명 대표와 한번 붙어서 지더라도 거기서 저 승부를 걸어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해봄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세력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이른바 슈퍼 빅텐트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인사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실제 가능성 있겠습니까? 예, 아니 그 이미 지나간 이슈긴 하지만 원희룡 장관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만. 첨언하시죠. 팩트니까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보는데요. 수도권에 이 국회의원이 4명 내지 5명씩 뽑는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100만 정도 되는. 여기서는 어느 도시라고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원희룡 장관 출동해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이미 많이 와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보고 있다는 점을 제가 첨언해드리고요. 이 빅텐트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좀 아주 원론적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적대적으로 대립했던 사람이 생각을 바꿔서 함께 하자 그러는 건 저는 오히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데 안에서 계속해서 이 발목 잡고 뭐 이른바 그 내부 총질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고 함께 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예, 이것은 이 국민의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똑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DJP 연합과 같이 완전히 서로 다르거나 적대적인 세력이 연합을 하는 것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하지만 결국은 열린우리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구원민주당은 다 따로 당 만들어서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거가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깨끗하게 결별하고 국민적 심판을 받아보자. 이렇게 하는 게 덜 피곤한 일입니다. 지금 이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슈퍼 빅텐트는 바로 우리와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과 함께하지 않았던 세력인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전환이라든지 또는 금태섭 신당이라든지 양양자 신당이라든지 또는 이상민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 안에 있으면서도 중징계를 받고 온갖 이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빅텐트 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슨 통합과 연대의 대상입니까? 빅텐트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생각이 다른 세력을 통합하고 연대하기 위한 텐트지 내부의 분란자들, 분탕자들을 끌어안기 위한 텐트가 아니거든요. 그 점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빅텐트론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내부에서 몽둥이 찜질하고 무슨 밖에 나가서 빅텐트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비난하는데 그거는 김기현 대표의 빅텐트론이 뭔지를 잘 모르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좀 근거 없는 비난이 나온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김기현 대표의 빅텐트론은 상당히 현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선거 연합 전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 질문 드리죠. 예. 기본적으로 뭐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물 들어올 때 노 져라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나 한동훈 그 전 장관, 한동훈 장관이나 또 이상민 의원이나 뭐 여러 그 분들이 그 이 국민의힘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 징후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도 사실 그 말 속에는 포함이 돼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확실하게 명료하게 때린 거죠. 그 안에서 그동안 몽둥이 찜질 흠칫하고서 웬 갑자기 빅텐트냐라는 식으로 받아쳤다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여전히
그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그 좀 여러 가지 그 지금 원심력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그런 그 총선을 앞두고 그런 일반적인 그 상황에서 나름대로 뭐 한 수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기현 대표가 빅텐트를 거론하는 중이라서 더 주목되는 만남. 앞서 이제 인 위원장 카이스트 방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상민 의원이 카이스트에서 이제 혁신위에서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인 위원장과도 만나게 되겠죠. 국민의힘 합류 논의가 있을지 아니면 적어도 관련 언급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상민 의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다소 빠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만나더라도 뭐 입당 언제 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갈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 전병헌 수석도 오래 정치를 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 정치인은 마지막까지 남는 게 깃발이고 자신의 핵심 가치 아닙니까? 저는 이상민 의원이 여러 가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상민 의원의 출발이 자유선진당이었습니다. 그것은 굳이 따지면 보수 진영에서 출발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전에서 연 4선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이상민 의원이 늘 당의 비주류였고 그리고 당 주류가 이끄는 당 운영이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항상 쓴소리를 내온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애초에 이 보수로 시작했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오선 의원이 될 때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이 이제 60대 중반에 이제 인생의 정말 마지막 정치를 꼽혀야 될 때인데 그때 정말 자기 이념에 맞는 자신의 컬러에 진짜 맞는 이런 정치를 늦게나도 좀 찾아서 소신껏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어떤 길이든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자유선진당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판단이고요. 17대 때 저하고 열린우리당을 같이 했고 열린우리당이 그때 초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18대 때 그 자유선진당이 그 충남 대전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제 당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탈당을 해서 자유선진당으로 갔던 것이고요. 다시 이제 민주당에 19대 때는 민주당에 다시 복당을 해서 입당을 해서 민주당 의원을 쭉 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정체성은 사실은 민주당이었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내에서 좀 많이 그 소외가 되고 또 나름대로 그 쓴소리를 해오다 보니 외톨이가 된 그런 그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의원은 사실상 결정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민주당 내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이 4분인가 5분이 이렇게 이제 그 나름대로 계보 활동을 선언하면서 출범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당연히 이상민 의원도 거기에 이제까지 해온 여러 가지 언행으로 볼 때는 거기에 그 합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이상민 의원 그때 빠졌거든요. 그때 빠질 때 이미 그 이상민 의원은 그분들과는 다른 그 길을 이미 결정을 했다. 즉 거기에 합류하지 않은 것은 본인은 이미 국민의힘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합류해 있다가 한 사람이 국민의힘으로 가면 다른 남은 의원들한테 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배려에 의해서 빠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결정이 됐고 다만 이제 시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결정하면 그만큼 탈당의 그 효과나 입당의 효과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입당할 듯 말 듯, 탈당할 듯 말 듯 최대한 이제 버티다가 그 효과가 최대치에 이르렀을 때 그때 탈당하고 입당하는 그런 그 수순을 밟는 결과만 남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상민 의원이 여러 차례 공언한 대로 12월 초 중순경이 본인의 탈당과 입당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결정은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기는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이셨고 그렇다면 평론가께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상민 의원이 이제 연일 밝혔던 게 나의 정치적 꿈을 펼칠 곳이고 나를 반기면 국민의힘에 가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이상민 의원의 정치적 꿈을 펼칠 곳으로 적당한 곳일까요? 어떻게 뭐 판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상민 의원하고 이제 오랜 이 지인 관계라서 아주 어릴 때 이 소아마비를 알아서 평생 휠체어 타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이게 중증이에요. 그런데도 20년 가까이 대전 지역구에서 국회까지 기차 KTX로 출퇴근을 하고 정말 성실하거든요. 그리고 초심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민 의원을 평가하기를 저 사람은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주의자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병헌 전 수석께서 이 4명의 비주류와도 결을 다려야 한다 그랬는데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4명은 문재인 정부 때는 주류였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 하에서 비주류가 된 사람들입니다.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이원욱 의원이라든지 또 윤영찬 의원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은 20년 내내 비주류예요. 그러면데 왜 비주류가 됐을까? 이 사람도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조금 줄이면, 조금 완곡하게 하면은 주류로 편입된다는 걸 몰랐겠어요? 그런데 자기 소신을 버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영원한 자유주의자고, 그 영원한 자유주의자 이상민 정치인이라면, 의원이라면 저는 국민의힘이 훨씬 마지막 정치꽃을 피우기가 좋은 당이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유주의자이기에 국민의힘이 정치적 꿈을 펼칠 장소로 적당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선진당 때를 빼고는 야당에서만 4선을 했기 때문에 또 바라보는 심경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상민 의원의 그런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좀 포용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긴 하지만 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포용하기에는 너무나 많고 깊은 상처를 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과 기름처럼 융합이 되지 않고 결국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우리 지금 고 박사가 얘기한 걸 보니까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안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제로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오늘 이 시간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고성국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